아, 진짜 짜증 나게 하시네. 몇 번을 말해요. 자꾸 이러시면 업무 방해로 간주하고 강제로 퇴거 조치하겠습니다. 초소합 위병의 오만한 고함은 그저 휴가 나온 아들을 기다리는 평범한 어머니에 대한 무례함으로 끝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깨어난 것은 아들의 멍든 얼굴을 마주한 어머니의 뜨거운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대한민국 육군을 이끄는 최정예 지휘관의 서슬퍼런 분노였습니다. 가족의 품이 가장 그리워지는 가을의 문턱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누구와 함께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앞으로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가을볕은 교활했다. 따스한 듯 살갗을 어루다가도 문득 서늘한 바람에 칼날을 품고 파고들었다. 윤지연은 국산 세단의 운전석에 앉아 간헐적으로 몸을 떨었다. 에어컨을 켜기엔 사치 같았고 창문을 열자니 먼지가 뽀얗게 일었다. 그녀는 결국 시동을 끈 채 부대 정문 너머의 정막을 응시했다. 아들 윤도윤 일병이 세상 밖으로 걸어 나올 문이었다. 정문 앞 주차장은 때 이른 명절을 맞으러 온 가족들의 경연장 같았다. 번쩍이는 독일제 검은 세단에서는 잘 차려입은 중년 부부가 내렸고 갓 출고한 듯한 흰색 SUV에서는 아이들이 깔깔거리며 뛰쳐나왔다. 그들은 저마다 정성껏 포장한 음식 꾸러미를 들고 있었다. 비싼 과일 상자와 이름난 식당의 포장 용기들이 햇빛 아래서 반짝였다. 지연은 조수석에 놓인 작은 보온 도시락 통을 무심코 내려다보았다. 아들이 가장 좋아하던 갈비찜이 담겨 있었다. 어젯밤 늦게까지 핏물을 빼고 양념에 재워 정성껏 만든 것이었지만 저 화려한 행렬 속에서는 초라하기 짝이 없었다. 약속 시간은 오전 10시. 그녀는 9시가 조금 넘어 도착했다. 혹시라도 아들이 먼저 나와 엄마를 기다릴까봐 서둘렀던 마음이 무색하게 시간은 더디게 흘렀다. 10시가 되자 위병소 옆 철문이 삐걱거리며 열리고 군복 입은 청년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다. 부모들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누군가는 아들의 이름을 목 놓아 불렀고 어떤 아버지는 퉁명스러운 표정 뒤로 감추지 못한 미소를 지으며 아들의 어깨를 세게 두드렸다. 재회의 기쁨들이 공기 중에 소란스럽게 부유했다. 하지만 도윤은 보이지 않았다. 지연의 심장이 미미하게 내려앉았다. 휴가 신고 절차가 복잡하니 조금 늦어질 수도 있으리라 그녀는 애써 스스로를 다독였다. 다른 차들이 하나둘씩 휴가 나온 아들을 태우고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소란스러웠던 공간은 서서히 비어갔고 남은 것은 지연의 낡은 세단과 몇몇 면회객들의 차량뿐이었다. 10시 30분. 불안감이 안개처럼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그녀는 차에서 내려 위병소 쪽으로 다가갔다. 방탄모를 쓴 젊은 위병 2명이 지연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들의 시선에는 노골적인 무시와 귀찮음이 섞여 있었다. 마트에서 산색 바랜 바람막이 점퍼와 무릎이 조금 나온 면바지, 굽이 다른 운동화. 영락없는 평범한 아줌마의 모습이었다. 저기 실례합니다. 이대대 윤도윤 일병이 아직 안 나온 것 같은데 혹시 무슨 일인지 알 수 있을까요? 한 위병이 턱을 까딱하며 대꾸했다. 아줌마 군대가 무슨 유치원인 줄 아세요? 시간 딱 맞춰서 내보내주게. 안에서 절차가 있으니 나오면 나오는 겁니다. 저기 가서 기다리세요. 차가운 말투였다. 아줌마라는 단어가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다. 지연은 잠시 할 말을 잃었다. 수십 년간 군에 몸담으며 계급과 직책으로 불리는 것에 익숙해져 있던 그녀에게 그 단어는 낯설고도 모욕적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내색도 하지 않았다. 지금은 아들을 기다리는 엄마일 뿐이었다. 고개를 살짝 숙인 그녀는 알겠습니다 하고는 다시 차로 돌아왔다. 등 뒤로 위병들의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11시. 주차장은 텅 비어갔다. 지연의 차만이 덩그러니 남아있었다. 이제 불안감은 확신에 가까운 공포로 변해가고 있었다. 무슨 일이 생긴 것이다. 엄마의 직감이 비상벨을 울렸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전원이 꺼져 있다는 기계음만 반복해서 흘러나왔다. 마지막으로 주고받은 메시지를 확인했다. 어머니, 저 내일 10시에 나갑니다.
집에서 푹 쉬고 계세요. 사랑합니다. 분명한 10시였다. 11시 45분.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위병들이 교대했다. 새로 근무를 서게 된 위병 중 하나가 지연의 차를 발견하고는 손가락질하며 동료에게 무언가 속삭였다. 이윽고 그가 다가왔다. 아까보다 더 어려 보이고 더 오만해 보이는 얼굴이었다. 아줌마 차 안 빼요? 여기 계속 이렇게 주차해 놓으면 안 되는 거 몰라요? 점심시간이라 간부님들 차 들어와야 하는데. 지연이 놀라 일어섰다. 아, 죄송합니다. 아들을 기다리고 있어서 금방 나올 겁니다. 아들이 무슨 대단한 벼슬이라도 하는 모양이네. 아침부터 계속 있던데 다른 사람들 다 갔어요. 기본 매너가 없으시네. 비아냥거리는 말투에 지연의 얼굴이 굳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참았다. 아들 앞에서, 아들이 복무하는 부대 앞에서 소란을 피우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묵묵히 차에 올라 도로 건너편 공터로 차를 옮겼다. 차를 세우고 다시 정문 쪽을 바라보았을 때 검은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정문 앞에 멈춰섰다. 말끔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내리자 위병들이 허리를 굽히며 경례했다. 충성. 중대장님 오셨습니까? 중대장이라 불린 남자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길 건너편에 서 있는 지연을 발견했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위병에게 물었다. 저 아줌마는 뭐야? 아침부터 계속 얼쩡거리던데. 잡상인 아니야? 부대 주변 관리 똑바로 안 해? 아들 기다린다고 아침부터 저러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 셔터 내리고 다니는 이상한 사람들 많다는데 조심해. 계속 저러고 있으면 쫓아내버려. 그들의 대화는 바람을 타고 지연의 귀에 선명하게 박혔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다. 저런 인간이 내 아들의 지휘관이란 말인가. 아이들을 인격체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귀찮은 관리 대상으로 여기는 저런 자에게 내 아들이 복종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을 수 없이 모욕적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분노할 때가 아니었다. 도윤이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가 먼저였다. 오후 1시. 점심시간도 훌쩍 지났다. 이제 지연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그녀는 결심한 듯 위병소로 다시 걸어갔다. 이번에는 목소리에 애원이 섞여 있었다. 제발 좀 알아봐 주세요. 3시간이 넘었어요. 정말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제발 부탁입니다. 그녀의 간절함에도 위병의 태도는 더 거칠어졌다. 아, 진짜 짜증나게 하시네. 몇 번을 말해요. 기다리라고요. 자꾸 이러시면 업무 방해로 간주하고 강제로 퇴거 조치하겠습니다. 위병이 손가락질까지 하며 윽박질렀다. 그 순간 지연의 눈빛이 변했다. 수십 년간 전장을 누비고 수많은 부하들을 지휘하며 단련된 서슬 퍼런 빛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 빛은 찰나에 사라졌다. 그녀는 두 주먹을 말아 쥔 채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그녀가 아는 군대 시스템이라면 저런 말단 병사에게는 아무런 권한도 정보도 없으리라. 그녀가 막 돌아서려던 순간이었다. 오후 2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 저 멀리 부대 안쪽 길에서 누군가 걸어오고 있었다. 너무 멀어서 형체만 희미하게 보였지만 지연은 알 수 있었다. 엄마의 눈은 흐릿한 실루엣만으로도 제 자식을 알아보는 법이니까. 도윤이었다. 그런데 걸음걸이가 이상했다. 한쪽으로 심하게 기운 채 다리를 끌듯 절뚝이며 걷고 있었다. 위병들은 아직 그를 발견하지 못한 채 자기들끼리 잡담에 열중해 있었다. 지연은 숨을 죽였다. 심장이 쿵, 쿵, 쿵 발소리처럼 크게 울렸다. 도윤아. 자신도 모르게 새어나온 목소리는 거의 울음에 가까웠다. 아들의 모습이 점점 가까워졌다. 그리고 그 상태가 선명하게 드러날수록 지연의 세상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왼쪽 눈두덩은 시퍼렇게 부어올라 눈을 제대로 뜨지 못했고 입술은 터져 피딱지가 앉아 있었다. 무거운 군장을 메고 있었지만 어깨끈이 한쪽으로 흘러내려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 같았다. 그제야 위병들도 도윤을 발견했다. 저거 이대대 윤도윤 아니야? 맞네. 근데 몰골이 왜 저래? 어디서 굴렀나? 도윤이 마침내 정문 앞에 다다랐을 때 지연은 이미 그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4시간이 넘는 기다림, 애써 억눌렀던 모든 불안과 공포가 한순간에 폭발했다. 도윤이 고개를 들어 엄마를 보았다. 그 눈빛에는 놀람과 당혹감, 그리고 모든 것을 들켜버린 아이의 깊은 수치심이 담겨 있었다. 엄마 왜 왔어? 집에서 기다린다고 했잖아. 갈라지고 쉰 목소리였다. 말하는 것조차 고통스러운 듯 보였다. 지연은 아무 말 없이 아들의 군장을 받아들었다. 그 순간 손이 닿은 도윤의 팔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공포에 질린 짐승의 떨림이었다. 등 뒤에서 위병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다. 야, 저거 완전 개털렸는데? 그러게, 군 생활 똑바로 했어야지. 꼴 좋다. 그 말들이 지연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하지만 그녀는 아들을 부축하며 차를 향해 걸었다. 괜찮아, 아들. 이제 집에 가자. 평온함을 가장한 목소리였지만 그녀의 눈은 이미 변해 있었다. 더 이상 평범한 어머니의 눈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모든 것을 부숴버릴 준비가 된 지휘관의 눈빛이었다. 차에 아들을 태우고 시동을 걸었다. 100m 너머로 여전히 낄낄거리고 있는 위병들의 얼굴이 보였다. 지연은 그 얼굴들을, 그 경멸의 눈빛을 뼛속 깊이 새겨 넣었다. 낡은 세단이 부대를 벗어나는 순간 그녀는 조용히, 그러나 누구보다 단단하게 맹세했다. 이 부대를, 내 아들을 이렇게 만든 모든 것들을 반드시 송두리째 뒤집어 놓을 것이라고. 차 안의 공기는 납처럼 무거웠다. 라디오도 에어컨 소리도 없는 밀폐된 공간 속에서 들리는 것은 희미한 엔진 소리와 도윤의 거친 숨소리뿐이었다. 지연은 운전대를 잡은 두 손에 힘을 주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감각만이 지금 그녀가 느끼는 분노를 가늠하게 했다. 그녀는 애써 앞만 보고 운전했지만 시선은 자꾸만 100m로 향했다. 100m에 비친 아들의 모습은 악몽 그 자체였다. 시퍼렇게 부어오른 눈, 피딱지가 앉은 입술,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든 빛을 잃어버린 텅 빈 눈동자. 창밖 풍경을 보는 척했지만 그의 시선은 초점을 잃고 허공을 헤매고 있었다. 지연이 입대 전날 밤 등을 토닥이며 씩씩하게 잘 해낼 수 있지? 라고 물었을 때 그럼요, 어머니 아들인데. 라며 환하게 웃던 얼굴이 떠올랐다. 불과 몇 달 만에 그 빛나던 청년은 어디로 사라지고 겁에 질린 짐승 한 마리만 남아 있었다. 신호 대기에 차가 멈춰섰다. 지연은 목이 타는 듯한 갈증을 느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물 마실래? 도윤은 고개만 가로저었다. 터진 입술이 물에 닿는 것조차 고통스러운 모양이었다. 지연은 뒷좌석에 혹시나 해서 챙겨온 구급상자를 열어 상처 연고를 꺼내려다 손을 멈췄다. 지금은 아니었다. 아들은 몸의 상처보다 더 깊은 곳에 상처를 입었다. 섣부른 위로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었다. 지금은 그저 안전한 집으로, 그의 유일한 요새로 데려가는 것이 최선이었다. 고속도로 진입로를 앞두고 도윤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엄마 집에 계신다고 했잖아요. 목소리는 마른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것처럼 갈라져 있었다. 마치 오랫동안 쉬지 않고 소리를 지른 사람 같았다. 지연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억지로 밝은 목소리를 냈다. 우리 아들 깜짝 놀래켜주려고 그랬지. 어때, 놀랐어? 도윤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것은 기쁨의 미소가 아니었다. 모든 것을 체념한 자의 씁쓸한 냉소에 가까웠다. 평소에 도윤이라면 우와, 엄마 최고. 라며 아이처럼 좋아했을 것이다. 그 작은 표정 변화 하나가 지연의 심장을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 놓았다. 차가 고속도로를 달리기 시작했다. 휴게소를 지나칠 때였다. 주차장에 세워진 군용 트럭 한 대를 본 도윤이 갑자기 몸을 움츠렸다. 그의 어깨가 경직되고 무릎 위에 놓인 손이 파르르 떨렸다. 다른 부대 병사들이 트럭에서 내려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본 그의 눈에 스친 것은 명백한 공포였다. 지연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군복, 군인, 군대라는 단어 자체가 아들에게는 이제 거대한 폭력이 되어버린 것이다. 다시 긴 침묵이 흘렀다. 집이 가까워질수록 도윤의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풀리는 듯 했다. 익숙한 동네의 풍경, 어릴 때부터 다니던 가게, 친구들과 공을 차던 학교 운동장이 창밖으로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 짧은 평온함도 잠시 차 안의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본 도윤의 표정이 다시 굳어졌다. 엄마 나 이런 얼굴로 어떻게 할머니를 봬요? 괜찮아. 화장품으로 좀 가리면.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런 걸로 가려질 상처가 아니라는 것을 모자 모두 알고 있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 도윤이 힘겹게 군장을 매려고 하자 지연이 그의 어깨를 누르며 막아섰다. 엄마가 들게. 너는 그냥 몸만 올라가.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두 사람의 모습은 비극적인 희극의 한 장면 같았다. 평범하고 수수한 차림의 어머니와 전쟁터에서 막 돌아온 폐잔병 같은 아들. 도윤은 푹 눌러쓴 모자 아래로 고개를 더 깊이 숙였다. 혹시라도 이웃을 마주칠까 두려워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집 현관문 앞에 서자 문틈으로 맛있는 냄새가 흘러나왔다. 갈비찜이 익어가는 달콤한 간장 냄새, 고소한 기름에 전을 부치는 냄새. 할머니가 손주를 위해 온종일 부엌에서 서성였을 모습이 눈에 선했다. 도윤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가 가장 그리워했던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냄새였다. 할머니가 너 온다고 아침부터 준비하셨어. 내가 좋아하는 걸로만. 문이 열리고 할머니가 아이고 우리 강아지 왔구나 하며 뛰어나왔다. 하지만 도윤의 얼굴을 본 순간 할머니의 환한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다. 이게 무슨 일이냐? 얼굴이 왜 이 모양이야? 도윤은 억지로 웃으며 변명했다. 할머니, 저 괜찮아요. 훈련하다가 조금 다쳤어요. 군대에선 흔한 일이에요. 하지만 할머니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그렁그렁 고여 있었다. 주름진 손이 도윤의 멍든 얼굴을 차마 만지지도 못하고 허공에서 떨었다. 어떤 놈이 우리 귀한 손주를 이렇게 만들었어. 어떤 놈이야? 지연이 할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부축했다. 어머니, 일단 들어가세요. 도윤이 배고플 거예요. 밥부터 먹여요. 식탁에는 정말로 도윤이 좋아하는 음식들이 가득했다. 하지만 도윤은 숟가락을 제대로 들지 못했다. 손이 계속 떨려서였다. 터진 입술 때문에 음식을 씹을 때마다 얼굴을 찡그렸다. 할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국그릇을 아들 앞으로 밀어주었다. 천천히 먹어라 아가. 국물이라도 먼저 마셔봐. 도윤이 국물을 한 모금 마시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둑이 터진 듯 주르륵 흘러내렸다. 집밥, 엄마의 손맛, 할머니의 정성. 그 모든 따뜻함이 얼어붙었던 그의 마음을 녹이며 상처를 후벼 팠다. 그는 소리 없이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다. 지연과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아들의 손자의 등을 쓸어줄 뿐이었다. 식사를 마친 도윤이 샤워를 하러 들어갔을 때 할머니가 지연의 팔을 붙잡고 다그쳤다. 지연아, 대체 무슨 일이냐? 군대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게냐? 똑똑히 말해보거라. 지연은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고통이 오히려 이성을 붙잡게 해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갑고 단단했다. 제가 전부 알아볼게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샤워를 마치고 나온 도윤의 몸 상태를 본 순간 지연은 숨을 멈췄다. 반소매 티셔츠 아래로 드러난 팔뚝에도 희미한 멍 자국이 보였다. 하지만 진짜는 등이었다. 잠시 등을 돌리는 순간 옷자락 아래로 스치듯 보인 등에는 시퍼런 멍들이 넓게 퍼져 있었다. 갈비뼈 부근에는 마치 군홧발로 짓밟힌 듯한 자국이 선명했다. 그것은 훈련 중에 생긴 상처가 아니었다. 명백한 아기에 가득 찬 폭력의 흔적이었다. 지연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다. 그 눈에는 더 이상 어머니의 슬픔이나 연민이 담겨 있지 않았다. 수십 년의 군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부하들에게 보인 적 없었던 적의 심장을 꿰뚫는 듯한 살기가 번뜩였다. 저녁이 되자 도윤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지연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다. 아들은 침대에 웅크리고 앉아 휴대폰 화면만 멍하니 들여다보고 있었다. 화면에는 부대 동기들과의 단체 대화방이 떠 있었다. 도윤아, 살아있냐? 병원은 갔어? 그 개새끼들 진짜 사람이 아니다. 형, 제발 복귀하지 마. 어떻게든 버텨. 지연이 아들 옆에 조용히 앉았다. 도윤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엄마를 보았다.
그리고 정말 처음으로 무너진 속내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엄마, 나 못 돌아가겠어요. 목소리가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공포와 절망, 수치심이 뒤섞인 목소리였다. 매일이 지옥이에요. 아침에 눈 뜨는 게 무서워요. 오늘은 또 무슨 트집을 잡아서 때릴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킬까. 도윤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다. 선임들이 말해요. 내가 곱게 자라서 사회의 쓴맛을 모른다고. 군대에서 그걸 가르쳐줘야 한다고 했어요. 어제 새벽에 휴가 나가는 인원들 전부 집합시켰어요. 명절 선물 준다면서. 도윤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 선물이 무엇이었는지 차마 제 입으로 말할 수 없다는 듯 입술을 깨물었다. 지연은 아무 말 없이 아들을 끌어안았다. 그녀의 품에서 도윤이 어린아이처럼 흐느끼기 시작했다. 나라를 지키겠다며 씩씩하게 입대했던 20살 청년은 온데간데 없었다. 엄마 품에 안겨있는 것은 만신창이가 된 채 세상에 버려진 상처투성이의 아이일 뿐이었다. 그날 밤 도윤이 약을 먹고 겨우 잠든 후 지연은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탁자 위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다. 갓소위로 임관했을 때 찍은 앳되고 당찬 모습의 자신이었다. 그때도 힘들었다. 여자라는 이유로 무시당하고 능력을 의심받고 보이지 않는 벽에 수없이 부딪혔다. 하지만 견뎠다. 그리고 여기까지 왔다. 별 2개를 어깨에 달고 수많은 남성 군인들을 지휘하는 자리까지. 그런데 정작 내 아들 하나 지키지 못했다. 지연은 자책감에 입술을 깨물었다. 아니,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전화번호부를 뒤졌다. 그리고 한 이름 앞에서 손가락을 멈췄다. 최영국 주임원사. 과거 그녀가 사단장으로 있을 때 함께 일했던 가장 믿음직하고 강직했던 부하였다. 그녀는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최 원사 하나다. 내일 아침 일찍 봐야겠다. 곧바로 답장이 왔다. 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지연은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답장을 썼다. 내일이면 알게 될 거다. 이것은 명령이다. 평화로운 밤이었지만 지연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다. 아들을 이렇게 만든 자들을 찾아내고 그들에게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전쟁이. 그리고 그 전쟁에서 그녀는 반드시 승리해야만 했다. 새벽 공기는 칼날처럼 차가웠다. 도윤이 얕은 잠결에 신음을 흘리며 뒤척이는 소리가 방문을 넘어 희미하게 들려왔다. 지연은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분노와 슬픔이 번갈아가며 그녀의 심장을 잠식했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아들 방으로 조용히 들어갔다. 약 기운에 겨우 잠든 아들의 얼굴은 여전히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이마에는 식은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책상 위에 놓인 도윤의 휴대폰이 눈에 들어왔다. 잠시 망설였다. 아들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 옳은가.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이것은 사생활의 문제가 아니었다. 범죄의 증거이자 아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였다. 그녀는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비밀번호는 아들이 어릴 때부터 쓰던 자신의 생일이었다. 서늘한 액정 화면이 켜지고 수많은 대화방 목록이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2대대 3소대라는 이름의 단체 대화방을 눌렀다. 스크롤을 위로 올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평범한 일상 대화와 농담들이 오갔다. 하지만 시간을 거슬러 올라갈수록 대화의 내용은 섬뜩하게 변해갔다. 오늘도 점호 후에 집합이다. 윤도윤 때문에 단체로 개고생하네. 저 새끼는 착한 척 있는 척은 혼자 다 하더니 결국 관심병사였네. 내일 아침 일찍 생활관 뒤로 나와라. 휴가 나가는 놈들한테 특별히 선물 준비했다. 키읔키읔. 지연의 손이 분노로 떨렸다. 선물이라는 단어가 역겨운 뱀처럼 그녀의 눈을 파고들었다. 그들이 말하는 선물이 무엇인지 아들의 몸에 새겨진 멍들이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었다. 계속해서 대화 내용을 올렸다. 그러자 사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일부러 흔들리게 찍어 화질은 좋지 않았지만 내용은 명확했다. 누군가 바닥에 머리를 박고 엎드려 있었고 그 주위로 여러 명의 발들이 보였다. 다른 사진에서는 화장실 변기에 머리를 쳐박고 있는 뒷모습이 찍혀 있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체격과 입고 있는 활동복으로 미루어 보아 도윤임을 알 수 있었다. 사진 밑에는 조롱 섞인 댓글들이 달려 있었다. 인증샷. 키읔. 도윤이 수영 잘하네. 새끼 그래도 깡은 있네. 끝까지 소리는 안 지르더라. 지연은 이를 악물었다. 피맛이 입안에 번졌다. 그녀는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그 모든 대화 내용과 사진들을 하나하나 찍기 시작했다. 날짜와 시간이 명확하게 찍힌 대화들, 조롱 섞인 댓글들, 가해자들의 프로필 사진까지 모든 것이 증거였다. 그녀의 손가락은 기계처럼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였다. 슬퍼할 시간도 분노할 시간도 사치였다. 지금은 냉철한 지휘관이 되어야 했다.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녀는 아들의 휴대폰에 담긴 지옥의 기록들을 자신의 것으로 옮겼다. 그 안에는 음성 파일도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재생했다. 야, 윤도윤. 내가 너 하나만 패면 다른 애들은 안 맞아도 돼. 어때, 동기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지? 응? 제발 그만하십시오. 뭐라고? 안 들리는데? 이 새끼가 빠져가지고.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도윤의 짧은 신음이 이어졌다. 그리고 주변에서 터져나오는 킬킬거리는 웃음소리. 지연은 더 이상 듣지 못하고 파일을 껐다. 심장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이것은 단순한 군기잡기나 장난이 아니었다. 명백한 집단적인 고문이자 인격살인이었다. 날이 밝아오자 지연은 최영국 주임원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3번 울리고 잠이 덜 깬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최영국입니다. 나다. 지금 당장 만나야겠다. 위치는 문자로 보내겠다. 군복 말고 사복 차림으로 아무도 모르게 혼자 와라. 그녀의 목소리에는 사적인 감정이 전혀 실려 있지 않았다. 오직 명령만이 존재했다. 전화 너머에서 최 원사가 놀란 듯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다. 소장님, 이 새벽에 무슨 알겠습니다. 즉시 이동하겠습니다. 약속 장소는 서울 외곽의 한적한 찻집이었다. 지연이 먼저 도착해 창가에 앉아 있자 얼마 지나지 않아 최 원사가 굳은 표정으로 들어왔다. 그는 지연의 맞은편에 앉으며 경례 대신 고개를 깊이 숙였다. 소장님, 대체 무슨 일이십니까? 안색이. 지연은 말없이 휴대폰을 내밀었다. 그리고 밤새 정리한 사진과 대화 내용들을 보여주었다. 최 원사의 얼굴이 시간이 갈수록 하얗게 질려갔다. 그의 눈에 담겨있던 존경심은 이내 경악과 분노로 바뀌었다. 이럴 수가. 내 아들이다. 백호사단 2대대 소속 윤도윤 일병. 최 원사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주먹을 꽉 쥔 채 부들부들 떨었다. 제가 모셨던 소장님의 아드님께서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하고 계셨다니 면목이 없습니다. 자책은 나중에 해라. 지금은 그럴 시간이 없다. 최 원사, 이건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다. 백호사단 내부의 모든 것을 파헤쳐라. 가혹행위, 부조리, 그리고 그 위에 있을지 모를 더 큰 비리까지. 모든 것을. 지연의 눈빛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하지만 소장님, 제가 직접 부대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소장님께서 직접 나서시면 아드님을 감싸기 위한 직권 남용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언론이 물고 늘어지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습니다. 최 원사의 우려는 지극히 현실적이었다. 지연도 이미 생각하고 있던 바였다. 안다. 그래서 자네에게 연락한 거다. 자네에겐 아직 연줄이 남아있잖나. 백호사단 내부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람들 말이다. 조심스럽게 접촉해서 증거를 모아라. 사진, 동영상, 내부 문서, 가해자들의 신상과 평소 행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 모든 일을 묵인하거나 방조한 간부들이 누구인지 알아내야 한다. 박철로 사단장, 만만치 않은 인물입니다. 권위적이고 자기 사람만 챙기는 걸로 유명합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더더욱 모든 증거는 완벽해야 한다. 사소한 흠집이라도 잡히면 우리가 당한다. 시간과 날짜가 명확한 물증들로만 준비해.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절대 외부로 새어나가서는 안 된다. 복귀까지 남은 시간은 사흘. 그 안에 끝내야 한다. 최 원사는 굳은 결심을 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소장님의 목숨을 걸고 수행하겠습니다. 그쪽 부대에 제가 아끼던 후배 부사관이 하나 있습니다. 강직하고 입이 무거운 녀석이니 그놈을 통해 조심스럽게 알아보겠습니다. 좋다. 그리고 한 가지 더. 2대대 3소대 병사들 중 이 상황을 바꾸고 싶어하는 아이가 분명히 있을 거다. 협조할 만한 병사를 찾아봐. 내부 고발자의 증언은 무엇보다 강력한 무기가 될 테니. 최 원사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소장님, 이것은 제가 군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부끄럽지 않은 군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가 떠난 후 지연은 한참을 더 찻집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전쟁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정보 수집, 증거 확보, 여론전, 그리고 최후의 일격. 그녀는 수십 년간 갈고 닦은 모든 전략과 전술을 동원할 참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니 도윤이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멍든 얼굴이 어제보다 조금 가라앉은 듯 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불안에 흔들리고 있었다. 엄마, 어디 갔다 왔어요? 응,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도윤이 벽에 걸린 달력을 힐끗 쳐다보았다. 복귀 날짜를 확인하는 듯 했다. 그 불안한 눈빛을 보며 지연은 다시 한번 다짐했다. 사흘 안에 이 모든 지옥을 끝내고 다시는 내 아들이 저런 눈빛을 갖지 않게 만들 것이라고. 이 썩어 빠진 시스템을 뿌리부터 완전히 도려낼 것이라고. 그녀는 아들 옆에 앉아 아무 말 없이 어깨를 감쌌다. 도윤이 그런 엄마의 품에 조용히 기댔다. 지금은 어떤 말보다도 그저 곁에 있어주는 것이 유일한 위로였다. 그러나 지연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복수의 칼날이 날카롭게 벼려지고 있었다. 밤은 소리 없이 깊어졌다. 도윤은 여전히 악몽에 시달렸다. 잠결에 안 돼 그만 제발 같은 잠꼬대를 내뱉을 때마다 옆방에서 밤을 새우던 지연의 심장은 갈갈이 찢겨나갔다. 그녀는 더 이상 잠을 청할 수 없었다. 거실로 나온 그녀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최영국 원사로부터 올 연락을 기다렸다. 새벽 3시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최 원사였다. 소장님, 확보한 자료 일부를 비공개 메일로 전송했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지연은 곧바로 노트북을 켰다. 보안 프로그램을 여러 번 거쳐 암호화된 파일의 압축을 풀었다. 첫 번째로 열린 것은 의무대 기록이었다. 최근 석 달간 2대대 3소대에서만 15명의 병사가 의무대를 다녀갔다. 기록상으로는 모두 훈련 중 부상 혹은 개인 부주의로 인한 사고로 처리되어 있었다. 하지만 부상 내용은 타박상, 염좌, 골절, 열상 등이었다. 특히 갈비뼈 실금, 코뼈 골절처럼 단순 사고로 보기 힘든 부상들이 눈에 띄었다. 지연은 군의관 시절의 경험을 떠올렸다. 이것은 명백히 구타의 흔적이었다. 그리고 그 명단에는 아들 윤도윤의 이름도 2번이나 올라 있었다. 계단에서 넘어짐, 축구 시합 중 충돌. 기가 막힌 거짓말이었다. 두 번째 파일은 동영상이었다. 최 원사가 심어놓은 내부 조력자인 김 중사가 당직 근무를 서던 날 밤 몰래 빼돌린 내무반 CCTV 영상이었다. 화질은 조악했지만 일어나는 일은 선명하게 보였다. 소등 시간이 지난 어두운 내무반 한쪽 구석에서 여러 명의 병사들이 한 명을 둘러싸고 있었다. 둘러싸인 병사는 체격으로 보아 도윤이 분명했다. 가해자들은 돌아가며 그의 가슴과 배를 툭툭 쳤다. 그것은 폭행이라기보다 길들임에 가까웠다. 반항하지 못하도록 공포를 심어주는 의식처럼 보였다. 영상은 소리 없이 재생되었지만 그들의 낄낄거리는 표정과 도윤의 겁에 질린 얼굴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지연은 주먹을 꽉 쥐었다. 손마디가 하얗게 변했다. 저 영상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아이가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뛰놀던 자신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이 모든 일을 박철로 사단장이 알고 있을까? 지연이 최 원사에게 문자를 보냈다. 곧바로 답이 왔다.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장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추가로 확인 중인 사안이 있습니다. 보급품 횡령입니다. 잠시 후 세 번째 파일이 도착했다. 보급 장부 스캔 파일이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정상적인 장부였다. 하지만 최 원사는 실제 집행 내역과 비교한 파일을 함께 보내왔다. 매달 병사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피복, 전투화, 각종 소모품들이 장부상으로는 정상 지급되었지만 실제로는 절반도 채 지급되지 않았다. 그 차액은 고스란히 누군가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었다. 최 원사의 추산에 따르면 이 대대 하나에서만 매달 수천만 원의 돈이 새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최종 결제란에는 사단장 박철로의 서명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박철로는 자신의 횡령 비리를 감추기 위한 연막이 필요했다. 그래서 병사들 사이의 폭력과 부조리를 의도적으로 방치 혹은 조장했던 것이다. 병사들이 서로를 괴롭히고 감시하며 내부 문제에만 골몰하게 만들면 더 큰 비리에는 신경 쓸 여력이 없을 테니까. 그리고 간혹 문제를 제기하는 양심적인 병사는 부적응 병사로 낙인 찍어 다른 부대로 전출 보내거나 불명예 제대를 시키는 방식으로 입을 막아왔을 것이다. 도유는 그들의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희생양 중 하나였을 뿐이다. 협조할 만한 병사는 찾았나? 어젯밤 3소대 소속 장우진 일병이 철조망을 넘으려다 발각되었습니다. 지금은 영창 대기 중인 상태로 독방에 격리되어 있습니다. 간부들이 셔터 내리고 감시하며 입막음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탈영 시도가 외부로 알려지면 부대 평가에 치명적이니까요. 그런데 그장 일병이 붙잡히는 과정에서 계속 도윤이의 이름을 불렀다고 합니다. 도윤아, 미안하다. 나 때문에 라고 반복해서 외쳤다고 합니다. 장우진. 도윤의 입대 동기였다. 지연은 아들의 편지에서 몇 번 봤던 이름을 기억해냈다. 그 아이는 모든 진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할 만큼 양심의 가책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었을 것이다. 그 병사를 접촉할 방법은 김중사를 통해 시도해 보겠습니다. 쉽지 않겠지만 그 아이의 증언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겁니다. 지연은 노트북을 덮었다. 이제 작전 계획은 명확해졌다. 첫째, 가혹행위 가해자들을 처벌한다. 둘째, 이를 방조하고 시스템을 악용한 간부들을 색출한다. 셋째, 정점에 있는 박철로 사단장의 횡령 비리를 폭로하고 그를 끌어내린다. 이것은 더 이상 아들을 위한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었다. 썩어 문드러진 군 조직의 일부를 도려내는 대수술이었다. 그리고 그 수술의 집도인은 바로 그녀 윤지현 소장이 되어야 했다. 그녀는 옷장 깊숙한 곳에 보관해 두었던 상자를 꺼냈다. 상자 안에는 각이 잡힌 정복과 반짝이는 계급장이 들어있었다. 별 2개가 선명하게 빛나는 소장 계급장. 지난 수십 년간 그녀의 명예이자 자부심이었던 상징이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것은 아들을 지키고 괴물들을 심판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날이 밝았다. 지연은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으로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도유는 밤새 꾼 악몽 때문인지 헬쑥한 얼굴로 식탁에 앉았다. 엄마, 오늘도 나가요? 응, 처리할 일이 좀 남아서. 점심은 할머니랑 챙겨 먹고 푹 쉬고 있어. 지연은 평소처럼 다정하게 말하며 아들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하지만 집을 나서는 그녀의 눈빛은 밤사이 더욱 차갑고 단단해져 있었다. 그녀는 차에 올라 최 원사에게 다시 문자를 보냈다. 모든 증거는 복귀일 아침까지 준비 완료해라. 내가 부대로 들어가는 시간에 맞춰 모든 것을 터뜨릴 수 있도록. 그리고 언론에도 연락해둬. 가장 파급력이 크고 절대 권력에 휘둘리지 않을 만한 기자로.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더 이상 물러설 곳도 망설일 이유도 없었다. 남은 이틀 동안 그녀는 폭풍의 눈이 되어 모든 것을 조용히 준비할 것이다. 그리고 복귀일 아침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거대한 폭풍이 되어 백호사단을 집어삼킬 작정이었다. 차가운 아침 공기를 가르며 그녀의 차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심판을 향한 첫걸음이었다. 시간은 모래시계 속 모래처럼 속절없이 흘러갔다. 도윤의 복귀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그에게 남은 자유의 시간은 24시간 남짓이었지만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사형수의 시간과 같았다. 도윤은 눈에 띄게 말수가 줄었고 작은 소리에도 움찔거리며 놀랐다.
밤에는 여전히 악몽을 꾸었고 낮에는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았다. 지연과 할머니는 그런 도윤을 보며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갔지만 섣불리 말을 걸 수 없었다. 지금 그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가 아니라 지옥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확신뿐이었다. 그 시간 물밑에서는 거대한 그물이 촘촘하게 짜이고 있었다. 최영국 주임원사와 그의 내부 조력자인 김중사는 자신의 군 생활을 전부 거는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었다. 김중사는 최 원사의 지시에 따라 영창 대기실에 격리된 장우진 일병과의 접촉을 시도했다. 감시하는 간부들의 눈을 피해 식사를 넣어주는 척하며 짧은 쪽지를 건네는 방식이었다. 너의 용기가 모두를 살릴 수 있다. 진실을 말해달라. 윤도윤 일병의 어머님이 모든 것을 바로잡을 것이다. 처음 몇 번 장우진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공포에 질려 모든 것을 체념한 듯 보였다. 하지만 김중사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장우진의 식판 밑에 또 다른 쪽지를 남겼다. 이대로 돌아가면 너와 도윤이는 죽는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그날 밤 장우진은 김중사가 몰래 넣어준 작은 녹음기를 이용해 자신의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자신이 겪었던 가혹행위, 도윤이 당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무력감, 그리고 선임들의 강요에 못 이겨 폭행에 가담해야 했던 죄책감까지. 그의 떨리는 목소리에는 공포와 분노, 그리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박상병이 김병장이 주도했습니다. 생활관 전체가 그들의 왕국이었습니다. 간부들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대장님은 박상병을 신임하며 분대장 대리까지 맡겼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도 묵인한 겁니다. 도윤이는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단지 그들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의 장난감이 되었습니다. 제가 비겁했습니다. 저도 똑같은 쓰레기입니다. 장우진의 증언은 가혹 행위의 실체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동시에 최 원사는 박철로 사단장의 비리를 파고들었다. 그는 과거 인맥을 총동원해 군수사령부와 재정병과의 동기들에게까지 연락을 취했다. 박철로가 과거에 근무했던 부대들의 보급 내역과 예산 집행 내역을 대조하는 작업은 퍼즐 조각을 맞추는 것과 같았다. 그리고 마침내 거대한 그림이 드러났다. 박철로는 수년에 걸쳐 여러 부대를 옮겨다니며 같은 방식으로 군수품을 빼돌려왔다. 그가 횡령한 금액은 최 원사가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수억 원대에 달했다. 심지어 그는 그 돈으로 아내 명의의 호화로운 별장까지 구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병사들은 낡은 전투화를 몇 년씩 기워 신는 동안 그들의 지휘관은 그들의 피와 땀으로 자신의 배를 불리고 있었던 것이다. 최 원사는 박철로의 아내 명의로 된 별장 등기부등본과 거래 내역까지 확보했다. 그는 모든 자료를 정리해 지연에게 마지막 보고를 올렸다. 소장님,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칼은 준비되었고 이제 목을 겨누는 일만 남았습니다. 복귀일 당일 아침이 밝았다. 새벽 6시 도윤은 거의 밤을 새운 듯 퀭한 눈으로 군복을 입었다. 거울 앞에 선 그의 모습은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와 같았다. 모든 것을 체념한 눈빛에는 일말의 희망도 보이지 않았다. 가방을 메고 현관으로 나섰을 때 지연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가 데려다 줄게. 도윤이 기계적으로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버스 타고 갈게요. 하지만 지연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다. 단호하고 흔들림 없는 눈빛이었다. 그녀는 이미 차 키를 손에 들고 있었다. 아니, 오늘은 엄마가 데려다 줘야겠다. 꼭. 도윤은 더 이상 거절하지 못했다. 무언가 평소와 다른 엄마의 모습에 의아함을 느꼈지만 지금 그는 어떤 것도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 그저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거대한 공포가 그의 모든 사고를 마비시키고 있었다. 차가 백호사단으로 향하는 동안 도윤의 호흡은 점점 더 거칠어졌다. 손은 무릎 위에서 쉴 새 없이 떨렸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다. 부대 정문이 시야에 들어오자 그는 작게 신음하며 말했다. 엄마, 저기서 내려주세요. 저기서부터는 걸어 들어갈게요. 며칠 전 엄마가 잡상인 취급을 받으며 하염없이 기다렸던 바로 그 도로 건너편이었다. 하지만 지연은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 아니,
정문까지 가자. 차가 멈춘 곳은 도윤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난 곳이었다. 길 건너편이 아니라 부대 정문 바로 앞, 그것도 평소에는 사단장이나 외부의 높은 손님이 왔을 때만 사용하는 간부 전용 주차 구역이었다. 위병이 황급히 달려왔다. 며칠 전 지연에게 아줌마라며 모욕을 주었던 바로 그 병사였다. 여기 주차하시면 안 됩니다. 민간인 차량은. 위병은 말을 잇지 못했다. 운전석에서 내리는 지연을 보고 그대로 얼어붙어 버렸다. 마트에서 산 바람막이 점퍼와 면바지 차림의 평범한 아줌마는 온데간데 없었다. 각 잡힌 정복, 어깨 위에서 선명하게 빛나는 두 개의 별. 대한민국 육군 소장 윤지현이었다. 위병의 입이 떡 벌어졌다. 그의 눈에는 공포와 경악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혼란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그리고 필사적으로 경례를 외쳤다. 충충성. 소장님. 어인일로. 차에서 내린 도윤도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믿을 수 없었다. 언제나 다정하고 평범한 엄마였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부대의 모든 것을 멈춰 세우는 별을 단 장군이 되어 있었다. 충격과 혼란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가 엄마를 바라봤다. 엄마, 이게 대체. 지연은 그런 아들의 어깨를 단단히 잡았다. 그리고 나직하지만 부대 전체에 울릴 만큼 강한 목소리로 말했다. 같이 들어가자, 아들. 내가 아무 잘못도 없다는 걸 증명하러. 그녀는 아들의 어깨를 감싼 채 위병소의 차단기를 무시하고 당당하게 부대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겁에 질려 어쩔 줄 모르던 위병의 모습과 그들 뒤로 펼쳐진 부대의 풍경은 마치 거대한 폭풍이 막 상륙하기 직전의 고요한 바다와 같았다. 모든 것은 이제 시작이었다. 윤지현 소장이 아들 윤도윤 일병의 어깨를 감싸고 부대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시간은 멈춘 듯 했다. 연병장을 오가던 병사들, 작업을 위해 이동하던 부사관들, 사무실 창가에 서 있던 장교들까지 모두가 하던 일을 멈추고 그들을 바라보았다. 여군 장성이, 그것도 별을 단 소장이 사복 차림의 아들인지 아님 민간인인지 모를 청년과 함께 직접 걸어 들어오는 모습은 그들이 군 생활을 하며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광경이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저분 누구시냐? 계급장이 소장님이신데? 옆에 있는 젊은 사람은 누구야? 아들인가? 미쳤다. 소장님이 왜 우리 부대에 직접, 그것도 병사 하나 데리고. 그들의 시선에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경외와 불안감이 섞여 있었다. 지연은 그 모든 시선을 온몸으로 받으며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이대대 건물을 향해 걸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당당했고 표정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도윤은 엄마의 단단한 팔에 의지한 채 고개를 숙이고 그녀의 발걸음에 맞춰 기계적으로 움직일 뿐이었다. 그의 머릿속은 여전히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대대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소식을 듣고 허둥지둥 뛰어나온 중대장이 그들을 막아섰다. 그는 며칠 전 정문 앞에서 지연을 잡상인 취급하며 쫓아내라고 명령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중대장은 도윤을 보자마자 얼굴을 굳히며 윽박질렀다. 윤도윤, 너는 복귀 시간이 언젠데 이제야 나타나. 다른 애들 다 복귀했는데 혼자 뭐 하는 거야? 그때 지연이 앞으로 한 걸음 나섰다. 내가 데려왔다. 중대장은 그제야 지연의 존재를 인지했다. 그는 지연의 얼굴과 어깨의 계급장을 번갈아 확인하고는 사색이 되었다. 그의 동공이 공포로 흔들렸다. 그는 허둥지둥 거의 넘어질 뻔하며 경례를 붙였다. 충성. 소장님. 어인일로 이 누추한 곳까지. 그 순간 건물 안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병사들이 우르르 몰려나왔다. 그 중에는 지난 몇 달간 도윤을 지옥으로 몰아넣었던 박상병과 김병장도 있었다. 그들은 처음에는 무슨 일인가 싶어 낄낄거리며 나왔다가 소장 계급장을 단 지연과 그녀 옆에 서 있는 도윤을 보고는 얼굴이 하얗게 굳어버렸다. 소장님이 왜 여기에? 윤도윤 옆에 설마. 중대장이 더듬거리며 물었다. 소장님, 무슨 긴급한 용무라도 있으십니까? 지연은 중대장을 경멸 어린 시선으로 쳐다보며 차갑게 대답했다. 내 아들을 데려왔다. 너희들이 망가뜨려 놓은 내 아들. 내 아들. 그 세 글자가 이대대 건물 앞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정적이 흘렀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도윤에게로 그리고 다시 지연에게로 향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 경악과 공포가 뒤섞인 표정들이었다. 며칠간 자신들이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며 모욕하고 폭행했던 힘없고 나약한 관심병사 윤도윤이 별 2개를 단 장군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그 누구도 받아들이지 못했다. 도윤이가 소장님 아드님이셨습니까? 중대장의 목소리가 양처럼 떨렸다. 다리도 후들거려 금방이라도 주저앉을 것 같았다. 박상병과 김병장은 이미 유령이라도 본 듯한 얼굴로 뒷걸음질 치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 위험 있는 걸음으로 나타났다.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온 듯한 사단장 박철로 준장이었다. 그는 수많은 병사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미간을 찌푸렸지만 이내 지연을 발견하고는 걸음을 멈췄다. 윤지현 소장. 박철로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졌다. 그는 본능적으로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음을 직감했다. 하지만 애써 태어난 척하며 지연에게 다가왔다. 윤 소장님, 이게 다 무슨 소란입니까? 여기까지는 어인일로. 지연은 한 발짝 다가서며 박철로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운 칼날과 같았다. 우리 아들이 당한 일에 대해 직접 듣고 직접 보여주러 왔다. 박철로 준장. 박철로가 헛기침을 하며 시선을 피했다. 그게 무슨 아드님 일이라면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바로 그 순간 지연의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최영국 원사가 보낸 신호였다. 모든 준비 완료. 기자들도 정문 밖에서 대기 중입니다. 지연은 휴대폰을 들어보이며 싸늘하게 웃었다. 오해라고? 그럼 이게 오해인지 아닌지 당신 부대의 모든 장병들이 보는 앞에서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지. 그녀는 박철로를 지나쳐 건물 안으로 들어서며 곁에 있던 김 중사에게 명령했다. 이 부대에서 가장 큰 스크린이 있는 회의실로 안내해라. 사단장과 2대대 간부 그리고 3소대 소속 병사 전원을 집합시켜라. 단 한 명도 빠짐없이. 그녀의 목소리에는 거역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아무도 감히 토를 달지 못했다. 박철로의 얼굴은 이미 흑빛이 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이 공들여 쌓아 올린 왕국이 아들을 지키기 위해 폭풍이 되어버린 한 어머니 앞에서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직감했다. 회의실로 향하는 복도를 걷는 지연의 발걸음 소리는 마치 괴물들의 왕국의 종말을 고하는 심판의 종소리처럼 울려 퍼지고 있었다. 회의실의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거대한 스크린 앞에는 윤지현 소장이 서 있었고 그 옆에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도윤이 앉아 있었다. 맞은편에는 사단장 박철로 준장과 2대 대장, 중대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딱딱하게 굳은 얼굴로 앉아 있었다. 회의실 뒤편에는 3소대 소속 병사들이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오독하니 서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공포와 불안, 그리고 한편으로는 일말의 기대감이 교차했다. 지연은 품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내 노트북에 꽂았다. 그녀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모든 사람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박철로 준장. 당신은 부대 내 가혹 행위는 전혀 없으며 병사들의 인권이 완벽하게 보장되고 있다고 국방부 보고서에 자필로 서명했더군. 박철로가 마른 침을 삼키며 대답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백호 사단은. 닥쳐라. 지연의 나직하지만 단호한 한마디에 박철로의 말이 끊겼다. 회의실 안에 모두가 숨을 멈췄다. 소장이 준장에게 그것도 공개적인 장소에서 반말과 함께 면박을 주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지금부터 내가 보여주는 것이 당신이 말하는 완벽한 인권 보장인지 두 눈 똑똑히 뜨고 확인해라. 지연이 마우스를 클릭했다. 스크린의 첫 번째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소등 후의 어두운 내무반. 박상병과 김병장이 도윤을 발가벗긴 채 바닥에 엎드리게 하고 그의 등 위로 올라타 웃고 떠드는 장면이었다. 카메라는 흔들렸지만 가해자들의 얼굴과 조롱하는 목소리는 선명했다. 이야, 윤도윤 일병 등판 넓은데? 완전 태평양이네. 키읔키읔.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중대장의 얼굴은 이미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이건 병사들끼리의 장난으로. 장난?
지연이 두 번째 영상을 틀었다. 화장실이었다. 도윤이 변기에 머리를 쳐박고 있었고 가해자들은 그의 머리 위로 오줌을 누며 낄낄거리고 있었다. 영상 속에서 도윤이 고통스럽게 몸부림치자 김병장이 군홧발로 그의 등을 무자비하게 짓밟았다. 아! 병사들 사이에서 짧은 비명이 터져나왔다. 많은 병사들이 차마 눈뜨고 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세 번째는 녹음 파일이었다. 장우진 일병이 목숨을 걸고 녹음한 파일이었다. 야, 윤도윤. 너 때문에 우리 소대 휴가 다 잘리게 생겼다. 어쩔 거냐? 내가 책임져야지. 죄송합니다. 대가리 박아. 그리고 내 엄마한테 전화해서 휴가 때 돈 좀 두둑하게 보내달라고 해. 안 그러면 너 여기서 살아나갈 생각하지 마라. 구타 소리와 신음소리 그리고 돈을 갈취하려는 협박까지. 명백한 범죄의 현장이었다. 박철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건 나도 모르는 일입니다. 부하들이 독단적으로 저지른 일이지 저는 전혀 몰랐다고. 지연이 차갑게 웃으며 다른 파일을 열었다. 이번에는 문서였다. 그럼 이건 뭔가? 당신이 직접 서명한 보급품 횡령 장부다. 스크린에 이중 장부가 떴다. 실제 집행 금액과 국방부에 보고한 금액의 엄청난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났다. 그리고 그 차액이 박철로의 차명 계좌로 흘러들어간 내역까지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의무대 기록도 있다. 최근 석 달간 발생한 15명의 부상자. 모두 훈련 중 사고로 위장되었지만 전부 당신의 묵인 하에 벌어진 폭행의 결과물이다.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어. 아니, 이 모든 것을 조장했지. 병사들이 서로 싸우고 서로를 감시하게 만들어 당신의 더러운 비리를 감추려고 했던 것 아닌가? 지연의 외침이 회의실을 쩌렁쩌렁 울렸다. 그 순간 회의실 문이 활짝 열렸다. 박철로 준장, 당신을 직권 남용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헌병대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리고 그들 뒤로는 최 원사가 미리 연락해둔 기자들이 카메라를 든 채 서 있었다. 모든 것이 지연의 계획대로였다. 박철로가 비틀거리며 주저앉았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위험도 권위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파멸을 맞이한 범죄자의 절망만이 가득했다. 그는 체포되어 끌려나가면서 지연을 향해 악에 받친 눈으로 소리쳤다. 내년이 이 모든 것을. 지연은 대꾸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헌병대에게 끌려가는 박상병과 김병장 그리고 그들을 방조한 중대장을 차가운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다. 중대장이 수갑이 채워진 채 지연 앞에서 울부짖었다. 소장님, 정말 몰랐습니다. 윤도윤 일병이 소장님 아드님이신 줄 알았다면 절대 이런 일이. 지연이 그의 말을 잘랐다. 그게 중요한가? 내 아들이 아니라 다른 평범한 집안의 아들이었다면 이렇게 짓밟혀도 된다는 말인가? 중대장은 고개를 떨구었다.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었다. 가해자들이 모두 연행되고 회의실에 남은 것은 지연과 도윤, 그리고 겁에 질린 채 서 있는 나머지 병사들이었다. 그들 중 일부는 안도감에, 일부는 죄책감에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지연은 마이크를 잡고 그들을 향해 말했다. 오늘 이후로 이 부대에서 아니, 대한민국의 어떤 부대에서도 아들의 군복이 수의가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부조리를 보고도 침묵하는 것은 악에 동조하는 것과 같다. 두려워하지 마라.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라. 이제 이 부대는 다시 태어날 것이다. 그녀는 도윤의 곁으로 갔다. 여전히 충격과 혼란 속에서 떨고 있는 아들의 어깨를 굳게 감싸 안았다. 이제 다 끝났다, 아들. 다 끝났어. 도윤이 엄마의 품에서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공포와 긴장이 풀리면서 터져나온 안도의 눈물이었다. 회의실 밖에서는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있었다. 내일 아침 대한민국은 완전히 뒤집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거대한 변화의 중심에 아들을 지키기 위해 군 전체와 맞서 싸운 어머니 윤지연 소장이 서 있었다. 사건이 터진 지 불과 서너 시간 만에 백호사단은 발칵 뒤집혔다. 아니, 대한민국 전체가 들끓기 시작했다.
현직 소장이 아들의 부대 내 가혹 행위와 사단장의 비리를 직접 폭로하고 현장에서 체포했다는 소식은 모든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는 관련 기사들로 도배되었고 국민들의 분노는 활화산처럼 타올랐다. 사단 내부에는 국방부 직속 특별감사팀과 헌병대 수사관들이 급파되었다. 그들은 부대 곳곳을 수색하며 서류를 압수하고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했다. 병사들은 불안과 안도가 뒤섞인 표정으로 복도를 오갔다. 누군가는 해방감에 동기들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고 누군가는 자신에게도 불똥이 튈까 두려워하며 입을 닫았다. 지연은 임시로 마련된 사단장실에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수북이 쌓인 서류들이 놓여 있었다. 지난 몇 달간의 보급 장부 원본, 의무대 기록, 그리고 병사들이 용기를 내어 제출하기 시작한 진술서들이었다. 진술서를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도윤이 겪은 일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행위들이 조직적으로 그리고 오랫동안 자행되어 왔다. 어떻게 이런 일이 묵인될 수 있었을까? 문이 열리고 최영국 주임원사가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또 다른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다. 소장님, 추가로 확보한 자료입니다. 박철로가 횡령한 금액이 저희가 파악했던 것보다 훨씬 큽니다. 거의 10억 원에 육박합니다. 최 원사는 박철로가 아내 명의로 구입한 별장 사진을 내려놓았다. 호화로운 정원과 수영장까지 갖춘 별장이었다. 병사들은 구멍난 전투화를 신고 훈련받는 동안 저 인간은 그 돈으로 이런 짓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이를 악물었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가 아니었다. 국가와 국민에 대한 배신이었다. 오후 3시 사단 정문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국방부 대변인이 아닌 윤지현 소장이 직접 마이크 앞에 섰다. 수십 개의 카메라와 마이크가 그녀를 향했다. 오늘 백호 사단에서 일어난 일은 결코 한 개인의 일탈이나 일부 부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군 전체에 깊숙이 뿌리내린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범죄입니다. 지연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떨림도 망설임도 없었다. 저는 한 명의 어머니로서 제 아들이 겪은 고통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의 더 큰 분노는 이것이 비단 제 아들만의 일이 아니라는 끔찍한 사실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기자들이 앞다투어 손을 들었지만 지연은 말을 계속 이었다. 이에 저는 오늘부터 전군을 대상으로 한 특별감사를 국방부에 정식으로 건의하는 바입니다. 백호사단과 같은 비극이 다른 부대에서는 일어나지 않는지 썩어 문드러진 환부를 모조리 도려내야 합니다. 그 순간 한 기자가 날카롭게 소리쳤다. 소장님, 아들을 위해 군 최고 위급 장성으로서의 권력을 남용한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발적인 질문이었다. 모든 카메라가 지연의 입을 주목했다. 지연은 질문을 던진 기자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권력 남용이라고요? 그녀가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서며 반문했다. 그럼 묻겠습니다. 만약 제가 별을 단 장군이 아니라 오늘 아침 저를 잡상인 취급했던 위병의 말처럼 그저 평범한 아줌마였다면 과연 이 끔찍한 진실이 밝혀질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자는 말문이 막혔다. 회견장에는 정적이 흘렀다. 오히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왜 이런 막강한 권력이 있어야만 정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입니까? 왜 평범한 부모들은 자식이 군대에서 맞아 죽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도 그 억울한 진실조차 제대로 알 수 없는 것입니까? 잘못된 것은 제 행동이 아니라 이런 저를 필요로 하게 만든 대한민국의 병영 현실 바로 그것입니다. 지연의 외침은 모든 언론사의 카메라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되었다. 그녀의 질문은 수많은 군인 아들을 둔 부모들의 가슴을 울렸고 군을 불신하던 국민들의 마음에 불을 질렀다. 저녁이 되어서야 지연은 부대 근처에 마련된 임시 숙소로 돌아올 수 있었다. 아직 할 일이 산더미처럼 남아있었기에 서울로 돌아가지 않았다. 숙소에는 도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표정이 한결 밝아져 있었다. 엄마, 아까 기자회견 봤어요. 정말 멋있었어요. 도윤이 휴대폰을 보여주었다. 동기들과의 단체 대화방이었다.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공포와 조롱 대신 안도와 희망,
그리고 감사의 메시지들이 쉴 새 없이 올라오고 있었다. 도윤아, 너희 어머니 진짜 영웅이시다. 이제 우리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거냐? 눈물 난다 진짜. 근데 엄마. 도윤이 망설이다가 물었다. 왜 그동안 말 안 했어요? 엄마가 장군인 거. 지연은 아들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았다. 내가 엄마의 배경이 아니라 너 자신으로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너 스스로의 힘으로 어려움을 헤쳐나가길 바랐다. 엄마가 어리석었어. 이 군대라는 곳이 그런 상식이 통하는 곳이 아니라는 걸 잠시 잊고 있었다. 미안하다 아들. 밤 10시 지연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국방부 장관이었다. 윤 소장 수고가 많소. 그런데 박철로 준장관은 군의 명예를 생각해서 조용히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소? 너무 크게 터뜨리면 조직 전체가 흔들릴 수 있잖소. 지연은 전화기를 꽉 쥐었다. 장관님.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군의 명예는 범죄를 덮고 숨기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군의 명예는 장관님께서 생각하시는 그것과 다른 모양입니다. 전화가 끊겼다. 장관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던 것이다. 지연은 창밖의 어둠을 보았다. 이제 그녀는 군 내부의 거대한 적들과도 싸워야 했다. 길고 외로운 싸움이 될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그녀의 뒤에는 아들이 있었고 아들과 같은 수많은 다른 아들들이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윤도윤 한 사람만의 어머니가 아니었다. 이 땅의 모든 군인 아들들을 지키는 어머니가 되어야만 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윤지현 소장의 기자회견은 단순한 파문을 넘어 사회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태풍이 되었다. 전국 각지에서 제보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우리 아들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 내가 복무했던 부대에서는 더 끔찍한 일도 있었다는 부모들과 예비역들의 증언이 방송사와 신문사 그리고 새로 개설된 국방부 특별신고센터로 폭주했다. 백호사단 사건은 골마 터지기 직전이었던 대한민국 군의 환부를 터뜨리는 방아쇠가 된 것이다. 최영국 원사가 보고서를 들고 지연의 임시 사무실로 뛰어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흥분과 비통함이 교차하고 있었다. 소장님, 이게 불과 하룻밤 사이에 들어온 제보 목록입니다. 신원이 확인된 제보자만 100명이 넘습니다. 이건 백호사단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지연은 길게 늘어선 목록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것은 군대 전체에 퍼져 있던 암세포였다. 그녀가 건드린 것은 그중 하나에 불과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고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한 여성이 들어왔다. 며칠은 좋게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그녀는 지연을 보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린 듯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연이 황급히 다가가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이러지 마십시오, 어머님. 저희 아들도 작년에 군대에서 목숨을 끊었습니다. 부대에서는 단순 사고로 처리했지만 저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야 우리 아들의 억울함을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성은 흐느끼며 지연의 손을 잡았다. 소장님이 아니었다면 우리 아들은 영원히 그냥 나약해서 죽은 아이로만 남았을 겁니다. 지연은 그 여성을 말없이 안아주었다. 그 같은 어머니로서 그 고통의 무게가 얼마나 거대한지 너무나 잘 알기에 어떤 위로의 말도 쉽게 꺼낼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함께 울어줄 뿐이었다. 상황이 급변한 것은 그날 오후였다. 여론의 압박이 극에 달하자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대통령은 한 표정으로 군의 총체적 부실을 인정하고 뼈를 깎는 개혁을 약속했다. 그리고 그 개혁의 선봉에 윤지현 소장을 임명한다고 발표했다. 윤지현 소장은 누구보다 군을 잘 아는 군인이자 자식을 잃을 뻔했던 고통을 아는 어머니입니다. 어머니의 마음과 군인의 사명을 모두 가진 윤 소장이야말로 군개혁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가장 적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대통령의 말이 전파를 탔다. 우리는 더 이상 젊은이들의 희생을 방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한마디에 수많은 부모들이 눈물을 흘렸다. 윤지연은 하루아침에 국방부 별관에 마련된 군개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되었다.
그녀의 사무실 벽면에는 대한민국 전군 부대 지도가 걸렸고 문제가 제기된 부대들 위에는 붉은색 스티커가 붙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20개 남짓이었던 스티커는 며칠 만에 40개를 넘어섰다. 하지만 개혁의 길은 험난했다. 첫 번째 회의부터 보수적인 장성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국방부 차관이 먼저 포문을 열었다. 위원장님, 개혁의 필요성은 통감합니다. 하지만 너무 급진적인 변화는 군의 기강을 해치고 전투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 예비역 장군 출신 자문위원도 거들었다. 군기를 잡는 것과 가혹 행위는 종이 한 장 차이일 수 있습니다. 너무 병사들 편만 들다 보면 하극상이 만연하고 지휘 체계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지연의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졌다. 군기와 폭력을 혼동하시는 겁니까? 병사를 구타하고 인격을 모독하고 돈을 갈취하는 것이 군기입니까? 그렇게 해서 유지되는 군기가 과연 전쟁에서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시오. 회의실이 싸늘하게 식었다. 누구도 감히 대답하지 못했다. 우리가 바꿔야 할 것은 시스템입니다. 신고하면 보복당하는 구조, 문제를 제기하면 부적응자로 낙인 찍히는 문화, 상급자가 하급자를 인격체가 아닌 소모품으로 취급해도 되는 그릇된 위계질서. 이 모든 것을 뿌리부터 바꾸지 않는 한 제2, 제3의 백호사단은 계속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지연은 지난 며칠간 수집한 통계 자료를 펼쳐 보였다. 가혹행위 신고 건수가 지난주 대비 3배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가혹행위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이제야 병사들이 두려움 없이 말할 수 있게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침묵 속에서 죽어가고 있었는지 이 숫자들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결의가 담긴 떨림이 묻어 있었다. 회의는 4시간 넘게 이어졌고 결국 지연의 뜻대로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독립적인 감시 기구 설치 그리고 병사 인권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라는 결론을 이끌어냈다. 그날 저녁 지연은 잠시 짬을 내어 도윤을 만나러 갔다. 부대로 복귀한 도윤은 이제 더 이상 불안에 떨지 않았다. 새로 들어온 후임들의 군장을 들어주며 챙기는 모습이 한결 의젓해 보였다. 부대 식당에서 마주 앉았을 때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힘들죠? 지연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 괜찮아. 엄마가 해야 할 일이니까. 도윤이 엄마의 손을 잡았다. 예전보다 더 거칠어진 손이었다. 엄마 덕분에 부대가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애들이 다들 고맙다고 전해달래요. 지연은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은 여전히 무거웠다.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진실들이 너무나 많았다. 그녀는 이제 단순히 아들을 지키는 어머니가 아니었다. 그녀는 수십만 군인의 인권과 생명을 책임져야 하는 지휘관이었다. 그리고 그 무거운 책임을 그녀는 결코 피하지 않을 작정이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강산이 변하기에는 짧지만 한 조직의 문화가 뿌리부터 바뀌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다. 대한민국 군대는 윤지현 소장이 이끄는 군개혁위원회의 강력한 드라이브 아래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탈바꿈하고 있었다. 백호사단은 병영 문화 개선 우수부대로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예전처럼 병사들이 복도에서 간부를 마주칠까봐 움츠러드는 일은 사라졌다. 새로 부임한 사단장은 매일 아침 병사들과 함께 식사하며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부대 내에는 외부 상담 전문가가 상주하는 마음의 쉼터가 설치되었다. 윤지연은 여전히 개혁위원장으로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녀의 사무실 벽에 걸린 지도 위에는 이제 붉은 스티커 대신 변화와 희망을 상징하는 파란 스티커가 더 많아졌다. 물론 수십 년간 굳어진 문화를 바꾸는 과정에서 저항도 만만치 않았다. 일부 고참 간부들은 군기가 빠졌다며 불평했고 변화를 귀찮아하는 이들의 보이지 않는 방해도 있었다. 하지만 지연은 강압적으로 밀어붙이는 대신 백호사단과 같은 성공 사례를 만들어가며 긍정적인 변화의 바람을 전국으로 확산시켰다. 국회에서는 군인권 보호관 설치를 골자로 하는 특별법이 통과되었다. 이제 병사들은 지휘관의 눈치를 보지 않고 독립적인 외부 기구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은 대한민국 군 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변화였다.
어느 봄날 지연은 벚꽃이 만개한 백호사단을 다시 찾았다. 공식적인 방문이 아닌 개인적인 발걸음이었다. 정문에 들어서자 병사들이 나무 아래에서 웃으며 사진을 찍고 있었다. 예전에 살벌하고 경직된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는 2대대 3소대 내무반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이제 병장이 된 장우진을 만났다. 1년 전 죽음을 생각할 만큼 절망에 빠졌던 청년은 이제 누구보다 늠름하고 씩씩한 선임이 되어 있었다. 소장님, 아니 위원장님, 어쩐 일이십니까? 장우진이 환하게 웃으며 격려했다. 그냥 다들 잘 지내나 궁금해서 와봤다. 내무반 한쪽 벽에는 사진 액자 하나가 걸려 있었다. 1년 전 개혁이 시작되던 그날 윤지현과 아들 도윤이 함께 찍힌 사진이었다. 그 아래에는 병사들이 직접 쓴 문구가 적혀 있었다. 변화는 한 사람의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지연은 사진을 바라보며 말없이 미소 지었다. 그래, 시작이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긴 여정이었다. 저녁 무렵 지연은 1년 전 그날처럼 부대 뒤편 언덕에 올랐다. 해가 지고 있었고 석양빛이 부대 전체를 따스하게 물들이고 있었다. 저 아래 연병장에서는 병사들이 훈련을 마치고 생활관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다. 평화로운 일상의 소리였다. 휴대폰이 울렸다. 아들 도윤이었다. 그는 지난 겨울 무사히 만기 전역했다. 엄마, 저 합격했어요. 사회복지학과 편입시험.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기쁨과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다. 축하한다, 아들. 정말 장하다. 전부 엄마 덕분이에요. 군대에서 힘든 일을 겪고 나니까 저처럼 아픈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군가의 도움이 얼마나 소중한지, 약한 사람을 지켜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거든요. 지연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다. 이번에는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었다. 고통 속에서도 아들은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더 단단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성장해 주었다. 전화를 끊고 지연은 다시 노을 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이 모든 일은 아들을 지키려는 한 어머니의 절박한 사랑에서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 사랑은 결국 수많은 다른 아들들을 구했고 거대한 조직을 바꾸는 힘이 되었다. 그녀는 이제야 깨달았다. 진짜 힘은 어깨 위의 별이나 권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지키려는 간절한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렇게 또 다른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아들이 공포에 떨지 않아도 되는 희망의 아침이었다. 그리고 그 찬란한 아침을 만든 것은 포기하지 않았던 한 여성, 어머니이자 군인이었던 윤지연이었다. 그녀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그녀가 뿌린 변화의 씨앗은 이제 대한민국 전역에서 굳건히 뿌리내리고 있었다.